넘쳐나는 이런 도파민, 자극적인 컨텐츠. 전 이제 10분도 좀 길거든요. 체험을 주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만든 모든 결과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돈이 되는 콘텐츠, 영화에서 아는 맛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는 맛. 책을 한 권 다 읽고 한번 릴스를 한번 보세요. 진짜 제일 재밌어요, 그게. 안녕하세요, 도킹앤즈 강지영입니다. 오늘 컨텐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호더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음사 편집부 김민경입니다. 우리 민경님은 항상 시작은 다소곳하지만 클라이막에 가면 이제 텐션 올라오거든요. 아직은 또 다소곳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시지만 뭐 이것저것 컨텐츠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저는 영화와 시리즈 만들고 있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변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익숙한 머그 프렌즈들도 보이고 뉴페이스 변승민 대표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래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영화랑 시리즈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고 있는 작품을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또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 넷플릭스 시리즈 DP, 그리고 지옥, 그리고 극장용 영화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리고 티빙이라는 플랫폼에서 또 런칭한 몸값이라는 작품. 올해는 그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투자한 한국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이별의 필요한이라는 작품 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소희 전종서 배우라 찍은 프로젝트 Y라는 작품 후반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이 좀 많아서 되게 담담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콘텐츠들이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뭐든지 좀 만들어보자 라는 걸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원래 승민님이 저 뒤에 이제 제작을 하시는데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시는 거는 거의 처음이시잖아요. 맞아요. 옆에서 보는데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게 보여요. 그거와는 너무 다른 내용들을 너무 엄청난 작품들을 그러게요. 말씀하시니까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뭐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컨텐츠 저희가 주제인 만큼 제작을 직접 또 관여하셨으니까 질문 많이 드려볼게요. 네네. 종범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굴이 그새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좋은 컨텐츠 많이 보시나 봐요. 아니 확실히 네. 지인들이나 가족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힘이 없다 그러면 최근에 별로 히트한 작품 없을 때 약간 생기가 있다 그러면 신작 뭐 게임 나왔을 때나 뭐 그럴 때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왜 좋은지를 엄청 생각해요. 내가 어디가 설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만져주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표정이 말씀하시면서 막 웃으시는 거 봤어요. 아니,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만져줬길래. 그러니까 약간 야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표현이 되게 멋있었어요. 시적으로. 그런가요? 최근 공략당한 콘텐츠가 뭐예요? 에디터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작가님이 계세요. 우리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보자마자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 이유도 그 작가님 때문인데 그 작가님에 대한 제가 그 설명의 컨텐츠를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님 출판사에서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오는 그 작가님의 신작을 8년 만에 나오는 장편 신작. 저에게 한번 이제 브랜디드를 해보자. 한번 검토해보자. 그러면서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일찍 제 최애 작가님의 신작 원고를 본 거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한 설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데요? 그러니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판타지 작가 이영도 작가님의 이영도 작가님. 드래곤 라자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 포다리스 랩소디 뭐 다 하면 끝도 없지만 그분의 신작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즘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죠. 너무 행복하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그 표정과 이 모든 걸 안에서 이 사람의 매력이 무엇일까? 이 작품의 컨텐츠의 매력이 무엇일까라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볼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저는 영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꼭 봐야 돼. 몇 화까지만 참으면 돼.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행복하게 보고 있으면 궁금해하죠. 그쪽 장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판타지나 약간 아무래도 그쪽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요. 저를 키운 수많은 유모들, 뭐 수많은 이제 보모들이 판타지 무협 여기저기죠. 그쪽 영역이 더 커지고 있기도 하죠. 뭐 판타지, 이세계물, 뭐 무협. 커졌다기보다는 규모는 늘 있었는데 탈로 났다. 대중들에게 탈로가 났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늘 있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 이 맛있는 거 너네만 먹고 있었어? 저희끼리 먹고 있다가 대중들이 조금씩은 알게 되었다. 알아버렸다. 그럼 약간 좀 아쉽지 않으세요? 원래 약간 너무 좋은 건 나만 알고 싶은 그렇죠. 그런 심리가 좀 있잖아요. 맛집 아는 나만 척하지 알고 마시죠. 싶듯이.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말려버리면 또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조금 맛보게 해주는 건 괜찮다. 네. 너무 다 드러나서도 안 되지만 조금은 아시면 좋겠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맛집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갔을 때 내가 못 갈 확률이 있는데 컨텐츠는 사실은 나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소비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해석들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보면서 그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또 광민 쌤께서는 또 도파민 최고 컨텐츠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하고 계신데. 아, 저 진짜 팬입니다. 정말. 이혼 숙녀 캠프 진짜 애청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컨텐츠를 볼 때마다 약간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는 일이니까 그냥 저는 몰입해서 상담을 하고 그게 그냥 촬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다시금 모니터링 한다고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화가 났었나? 잊으셨군요. 새록새록 올라오면서 약간 보고 있으면서도 괴롭지만 그 마라탕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약간 우리 인생에 나보다 더 괴로운 상황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는다는 느낌이 이런 도파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좀 떨어졌대요. 맞아요. 그러면서 월스트리저널이었나? 외국에 있는 유명 신문사에서 한국의 이혼율 떨어지는 거를 분석을 하면서 이혼 숙녀 캠프에 대한 어떤 효과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저기 나오는 저 진상 남편, 진상 아내보다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좀 낫네. 살만하겠다. 상대적 만족감 같은 거. 상대적 만족감이죠, 진짜. 근데 반면에 이제 부작용은 초혼율이 그렇게 떨어졌다. 결혼율도 떨어진다는. 결혼하면 저렇구나. 하겠다. 맞아요. 실제로 양영순 작가님이라고 한국 웹툰 천재 작가님 계신데. 알죠. 네, 양영순 작가님의 덴마. 네, 저도 알아요. 란의 공식. 네, 란의 공식. 맞아요. 그분의 천일야화라는 작품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불행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자기보다 조금 더 불행한 사람을 보는 거다라고. 그게 우리가 어떤 천일야화 같은 걸 보는 이유다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민경님은 사실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사실 그 많은 컨텐츠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보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는데 왜 책이란 컨텐츠에 가장 매력을 느끼셨을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 음악, 텍스트가 주는 자극들 중에 가장 중독이 심한 게 텍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종이책이라는 형태로만 읽지 않을 뿐 매일 읽고 있잖아요. 맞아요. 텍스트를. 카톡으로도 읽고 쇼츠 자막으로도 읽고 메일로도 읽고 생각도 사실 텍스트로 하지 그림이나 소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독이 심해서 사실은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쇼츠까지 왔지만 그 많은 콘텐츠들을 즐기면서도 결국엔 다시 연어처럼 책으로 돌아가게 돼요. 책은 사실 서사를 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간부터 책을 펴서 읽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서사가 충분히 쌓이기 때문에 책을 또 좋아하시는, 저는 그래서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루함의 미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쇼츠로 1분짜리 영상에서 고양이가 주인을 찾아갈 때 느끼는 감동이 한 1분이라면 똑같은 내용을 300페이지 책으로 읽었을 때 마지막에 고양이가 주인을 찾아갔다? 그때 느끼는 감동은 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늘. 네네네. 그래서 이용도 작가님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서사가 8권짜리 대서사시로 쌓여서 마지막 결말을 볼 때의 감동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감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지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삶이 되잖아요. 맞아요.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고 난 후. 네. 저는 최근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소위 말해서 동일한 소재에서 영상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고 텍스트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인생 드라마라 그러면 저는 그 연애시대라는 드라마 제일 좋아하거든요. 가무성 배우 나왔죠. 맞아요. 그걸 몇 번이고 봤는데 최근에 제가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연애시대도 웰메이드 드라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서 올 때 그 상상이 드라마의 상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랑 비교하면서도 생각하게 되는 재미가 너무 있어서 와 진짜 눈물 계속 쏟으면서 끝까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텍스트의 또 묘미 같은 느낌인 거죠.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쇼츠나 릴스와 신혼기여서 아직 네. 그게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빠져있지만 책은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존재했거든요. 옆을 지키고 있는 네. 어떤 먹거리다라고 먹거리.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최근에 또 텍스트 힙이라 그래가지고 책을 좀 다시 읽는 추세가 살짝 올라온 듯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출판 시장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좀 네. 요즘 어때요? 텍스트 힙이라는 건 사실 뭐 너무 반가운 일이지만 힙이라는 말은 사실 기성세대들이 안 할 때, 우리끼리 할 때, 아, 소수만 할 때 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힙하대라고 해서 많이 해버리면 힙스터들은 떠납니다. 맞아요. 텍스트 힙이라는 말 자체가 슬픈 단어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슬프다. 책 네. 읽는 게 힙하다? 피어싱 뚫는 것처럼. 가죽 잠바 입는 것처럼 남들이 안 하니까 난 요즘 종이책 읽어. 이게 힙하면 사실 안 되거든. 대중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슬프기도 한 단어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으시던 분들이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한번 펴보는 거 0에서 1이 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책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중독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쭉 레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건강한 하지만 중독. 슬픈 단어다. 이 온도 변화 어떻게 따라가야 그러니까요. 되죠? 좋다가 슬픈 단어다. 이렇게 이게 하시니까. 요즘 출판계 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입니다. 근데 민경이 요즘 가장 푹 빠져 있는 콘텐츠 뭐가 있을지. 방금 한 말들에 이어서 나오기 참 웃기긴 한데 좋아요. 릴스에 푹 빠져 있어요. 영화 시간에 대부분을 릴스에. 보통 주제가 뭔가요? 전 이제 10분도 좀 길거든요. 3분짜리 뮤직비디오도 이제 좀 힘들 때 중간에 잠깐 딴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쇼츠 릴스만. 처음에는 저도 되게 도파민 도는 자극적인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에 요즘 빠져 있냐면 영국에 스탑 사인들이 있죠, 길거리에. 네. 그걸 무료로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I am this sign guy라고. 와.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그걸 씻어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랑 오래된 포스터 복원하시는 분. 오래된 카펫 청소하시는 분. 저도 뭔지 좋죠. 알아요. 너무 좋죠. 그런 것들만 요즘. 맞아. 평소에 정신 상태가 근데 그게 쾌감이 있어요. 내가 리스토레이션이라고 엄청 맞아요, 유명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되게 오래된 고물 같은 감사해요. 거 맞아요. 씻어가지고 새 걸로 복원해주고 그럼요. 그런 게 참 그 콘텐츠가 좋더라고요. 참 그리고 강아지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분이 그거 너무 좋죠. 아시죠? 너무 있어요, 좋죠. 있어요. 발로카 곡간이라고 네. 맞아. 다리랑 우와. 백화를 키우는데 강아지 밥을 슬로우 식기에 엄청 예쁘게 차려주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먹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쇼츠로 막 너무 자극적인 걸 보다 보니 이제 이런 거에 요즘 많이 뜨는 게 요즘 트렌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칠 때가 온다. 넘쳐나는 이런 도파민, 자극적인 콘텐츠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항상 도파민 뿜뿜은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 시대 콜로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만 얼마만큼 접근성이 좋아졌느냐가 과거와 현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특정 시간에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려고 그러면 몇 시에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는 봐야 되거나 혹은 영화관을 가야 되거나 이랬다면 지금은 전부 다 그 스마트폰으로 모든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컨텐츠는 항상 있었는데 접근성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그 서사를 스토리텔링을 쭉 끌고 나가면서 도파민이 팡 터졌다면 네. 지금은 단편적인 거에서 팡팡팡팡 터지는 걸 쫓아가고 있달까요? 그러니까 요즘 쇼츠 관련된 뭐 네네네. 부작용에 대한 게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우울 불안과 연관돼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그죠. 하는데 되게 웃긴 건 1980년대, 1990년대 정신건강 연구들을 보면은 텔레비전 중독이 그렇게 안 좋다는 언급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쇼츠 중독이랑 똑같이 거의 영역도 똑같아요. 집중력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과 연관성이 있고 약간 이런 거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대한 컨텐츠를 이야기하면서 텔레비 많이 보면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나 바보 상자라고 부르고 TV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등짝 스매싱 날리고 그게 지금 동일하게 쇼츠나 유튜브 컨텐츠로 넘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컨텐츠의 미래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을 바라보듯 이게 일상화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영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조금 요즘에 고민이 되는 거는 저도 쇼츠 많이 보거든요. 네네. 쇼츠 보고 났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차라리 그냥 2시간짜리 영화 하나 볼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분단위로 가는데 어느 날 보면은 사용 시간을 보면 이만큼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쇼츠를 많이 봤었을 때 느낌으로 저는 포만감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쇼츠를 많이 봤을 때는 뭐를 얻었다, 정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많이 봤을 때는 아, 왜 그랬지? 사실 후회가 많았었어요. 전 사실 그런 걸 좀 감지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사실 쇼츠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이미 해왔고 너무 숏폼에 대해서 좀 지겹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토킹헤즈가 롱폼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갈 길 멀어요. 자, 이제 사실 우리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이미 뭐 얼음이 깨져가 녹아버렸어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생각하시는 콘텐츠의 정의. 저는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네. 체험을 주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만든 모든 결과물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저는 현재까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생각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늘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답을 하면서 생각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마치 요리와 비슷해요. 어떤 식재료가 있는데 얘는 어디부터 요리일까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쵸. 장인의 칼날만 닿았지만 회란 요리가 되고 무에다가 미슐랭 셰프가 한 터치만 해도 요리가 되거든요. 반면에 굉장히 오랫동안 뭘 해도 요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종류의 컨텐츠는 날 것 그대로의 살짝만 터치를 했어도 체험을 줄 수 있지만 또 많은 대중 컨텐츠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많은 걸 해요. 그 수많은 스펙트럼 사이에 컨텐츠라는 게 있는 거라서 저는 컨텐츠를 넓게 잡고 있어요.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콘텐츠라? 콘텐츠라고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집중력을 일정 부분 이상 끌 수 있는 그 모든 건 다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게 때로는 아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표지판 같은 것들도 될 수도 있고 포스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콘텐츠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떤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짧은 집중력이라도 일단 끌 수 있으면 그건 다 콘텐츠가 되는 게 아닐까. 민경님? 저는 돈 안 되는 짓이 다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쓸데없는 행동이 다 콘텐츠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승민님이 하는 콘텐츠는 콘텐츠가 아닌 거네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콘텐츠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아니죠. 일이 되지 일이죠. 않을까요?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정의는 다른 거니까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대표님의 저도 이제 업이 그거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콘텐츠라는 용어는 계속 바뀌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거는 자의적으로 시간을 써서 이 감정 경험을 받는 것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가끔씩 보는 게 브리핑실에서 대변인이 사실 질의를 받고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들 노출이 되잖아요. 네. 이제는 인터랙티브하게 가자 해서 이제 기자분들 얼굴도 비추고 맞아요. 근데 그것들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 텐션과 이 긴장감과 이 디테일함은 어떤 극적인 거에서도 구현 못하는 굉장히 재밌는 정치 드라마다. 사실 이것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네. 전혀 컨텐츠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고 거의 CCTV 같은 역할일 수도 있는데 네. 과연 1년 후에 또 이 발언들이 어떻게 바뀌고 저 기자가 다시 어떤 캐릭터로 변할지 이 대변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저같이 그런 관점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여기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 야, 네 분의 콘텐츠 정의가 너무 멋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는데 그럼 잘 되는 콘텐츠는 어떤 공식들을 좀 갖고 있을까? 사실 잘 되는 콘텐츠들을 다 만드시려고 노력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생각들 좀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 이거 좀 들으려고 왔어요. 좀 알려주시면. 이것 때문에 전 대표님 이렇게 하시길래 준비되셨나?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이라고 봐요.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그 누군가의 지금 욕망을 자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한 거든 아니면 나의 욕망을 투영한 거든. 예. 반면에 스테디셀러는 저는 네.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시대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래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꾸준하게 팔리는 힘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여러 번 나가봐도 순수하게 그냥 제가 즐기면서 재밌게 한 것들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느껴져요. 저도 즐겼고 저의 욕망이 일정 부분 투영돼 있고 그 안에서 그 누군가의 욕망도 투영되니까 그게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준비를 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면 네네. 안 돼요. 네. 그럼 혹시 오늘은 준비를 많이 하신 컨텐츠인지 아니면 정말 즐기러 나오신 컨텐츠? 아무 생각 안 하고 왔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혹시 왔습니다. 무당편 그 샤머니즘 때도 혹시 샤머니즘 때도 제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왔죠. 그래서 잘 됐군요. 예. 저는 얘기 들으니까 네네. 몇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저는 영화랑 이제 시리즈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네. 이 잘 됐다라는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되는 콘텐츠 영화에서 그거는 요즘에 이러한 좀 공통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는 맛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는 맛. 그러니까 뭐 좀비 딸을 마케팅하는 걸 보면은 네. 제목이 좀비 딸이에요. 네. 좀 좀비가 된 딸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조정석 배우님이 나와요. 네. 그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호감은 친화적이고 유머가 있고. 맞아요. 근데 카피가 아마 제 기억에 이게 맞을 거예요. 뭐 우리 딸은 물지 않아요. 어. 그러면은 대부분 포스터 한 장만으로 어떤 얘기일 거가 연상이 돼요. 맞아요. 조정석 배우가 아빠네? 아, 딸이 된 좀비를 구하는 아빠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아는 맛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족해 주는 거. F1도 마찬가지예요. 아, 브래드 피트판 레이싱 버전 탑건이네. K-팝 데모도 마찬가지예요. 3명의 걸그룹이 나오죠. 그리고 제목부터 헌터스예요. 맞아요. 그리고 K-팝이 나온대. 네. 걸그룹이 악령들을 잡나보다. 잡나보다. 어.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 컨셉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 맛을 만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레시피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나 한국의 컨텐츠들이 가끔씩 지적받고 여전히 관객분들한테도 좋은 지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관객분들이 보기에는 나 아는 맛 보러 갔는데 근데 아는 맛인데 맛이 없어.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썼던 시간과 재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감이 나면서 이제 반감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잘 되는 영상 콘텐츠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또 아는 맛만 사람들이 계속 먹지는 않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자신들이 파스타도 먹고 여러 뭐 가지를 해야 마라탕도 되니까. 먹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러한 밸런스들이 저는 시장들은 계속 생물과 같아서 진화하고 변화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약간 아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다른 콘텐츠가 나온다? 하루 만에? 그럼 정말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또 바뀔 예를 수 들어서 있다. 최근에 개봉했던 해외 영화 중에서 데미무가 나왔던 서브스탠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건 정말 마라맛의 끝판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파격적이고 영화의 용기상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흥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사실 흐름들이 바뀌고 상호 보완적인 생물과 같은 존재라서 저는 어떠한 지점은 짚을 수 있지만 어떤 굵기로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 영화 사업에서는 되게 맞아요. 위험하고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트렌드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공감가요. 뇌과학적으로도 완전 새로운 거는 일단 우리 뇌에서 그거를 파악하는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새로우니까요. 네, 우리가 아는 맛이라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한 이유는 우리 뇌가 일단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파악하고 이해해가지고 흡수하는데 상당히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영역은 무조건 사람한테 공포심을 줘요. 불안감을 주는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경계심부터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게 일정 부분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엔터테인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책도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걸 한번 잡으면 3, 4일, 길게는 한 달 동안 내가 읽어야 하는데 그게 실패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그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잘 되는 책이 잘 되고 아직도 이 책이 팔려 하는 책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뭐 데미안, 오만과 편견, 맞아요. 동물농장, 그리고 뭐 쇼펜하우어의 말들, 이런 책들은 정말 단단한 스테디셀러고 실패할 확률이 적잖아요. 맞아요. 그런 책들로 확 몰리게 되고 또 아주 소수의 정말 실험적인 텍스트들이 있지만 문학에서도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람의 심리가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아는 맛이어도 사실은 싫다.
뭐 예상 캐스팅 같은 거 해보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그대로 나왔을 때 사실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느껴지는 분 있기 때문에 네. 한 반발짝 정도 앞서 있는 걸 늘 좋아하지 맞아요. 않나. 그게 되게 포인트 같은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가님들이랑 감독님들이랑 어떤 기획을 하다 보면 항상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이 보편함과 특별함을 어느 밸런스로 맞출 건지. 그쵸. 근데 사실 보편함이 저는 이제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좀 더 포션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전복적인 사고를 하시는 아티스트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로 뭐를 만들자 그러는데 뭐 김치 피자까진 괜찮아. 근데 갑자기 김치맛 사이다를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이런 급진적인 제안이 네네. 분명히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죠. 항상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영역에서는 특별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꼭 새로움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어떤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특별함과 특별함이 합해지면은 불편함이나 그리고 이제 거부감으로 드러내는 확률들이 많아서 이거를 잘 어떻게 믹스하느냐, 말 그대로 익숙한 맛 플러스 새로움을 어떻게 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웹툰이 원소스로 많이 쓰였던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익숙한 맛, 아는 맛을 넓게 까는 곳들은 보통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망했을 때 여러 명이 슬퍼할 곳들, 게임이나 OTT 이런 것처럼. 반면에 이게 망했을 때 슬퍼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이제 웹툰이거든요. 웹소설이랑. 여기는 비교적 이거 급진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크면 그냥 질러봐도 괜찮은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원소스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너무 공감 가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대부분이 제 동료 작가님들의 작품을 아주 많이 영상화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웹툰에 많이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그러면 대표님. 요즘 시장에서 잘 되는 그리고 안 되는 컨텐츠를 좀 직감적으로 좀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안 되는 콘텐츠라고 해서 작품을 만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실패하기 위해 타석에 들어서진 않으니까. 하지만 확률로 치면은 과거 한국 영화 2024년도 통계를 봐도 BEP를 넘는다, 흥행이 되는 확률로 치면은 3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품을 하면서 타석에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타석에 들어가는 순간 코치, 감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만이 승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있더라도 직감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품들을 할 때 내가 믿는 한 가지 직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고 나아가서 투자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진심이고 관객들한테 닿을 수 있는 공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라면은 시도들을 과감하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드는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자신 있고 팔았으면 좋겠는 입장에서 제안을 해드리지만 그만큼의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조금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직감적으로 이건 정말 사랑받는 컨텐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스코어를 봤을 때는 그것보다 기대하는 만큼의 스코어를 내지 못한 작품은 무엇일지 좀 가장 많이 배웠던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영화 하나는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은 사실은 중국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중국 영화가 원작인 리메이크 작품이고 전소니 그리고 김다미, 변우석 배우가 출연한 영화예요. 저는 그 작품들이 사실은 말 그대로 이 도파민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금 이 콘텐츠 시장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근데 그 작품이 사실은 성적으로 치면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런 가설이 되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후 변우석 배우가 엄청나게 드라마 하나로 모든 여심을 잡았던 사건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재개봉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개봉 때 그 관객 점유율은 어마어마했고요. 근데 제가 만들었던 콘텐츠는 똑같아요. 네. 하지만 개봉 시기가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 자체가 생각보다 운에 많이 따른다. 운. 근데 운은 사실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정신 건강에 좀 이롭게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잘 된다라는 단어의 규정들을 조금 이렇게 틀면은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벌었다라는 기준에서의 잘 된 거는 저는 정말 1차원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학에서 클래식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그 인쇄수가 많은 작품이 클래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오래 남고 가장 오래 소비되고 그런 지점에서 요즘에 이제 저도 시리즈를 만들고 있지만 시리즈로 인해서 저희 나라의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들이 좋은데 이 확산 위에 다가오는 이 휘발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저도 이후에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서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또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걸 체감하고 계시고 쇼폼으로 갔다가 오히려 이제 롱폼을 또 찾는 그런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한국인들의 이제 컨텐츠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계속해서 롱폼의 끝판왕은 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민경님인데 네. 쇼폼과 이제 텍스트 힙 슬픈 단어지만 네. 두 가지가 그래도 양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한참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너무 극단적으로 길이가 달라서 둘 다 즐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업무 시간에 하는 일이 책을 읽고 책에 관해 생각하고 책에 관한 글을 쓰다가 퇴근하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릴스가. 그냥 주말에 보는 거랑은 다른 즐거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오랫동안 참다가 아니면 수영을 하고 라면을 먹는 것처럼 진짜 재밌어요. 근데 릴스를 이렇게 3-4시간 보다가 책을 읽으면 또 책이 정말 재미있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시끄러운 데 있다가 조용한 데 모음실에 딱 들어온 것처럼 지루함이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의 가장 큰 방해물이 쇼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긴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쇼폼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사람들이 책을 못 읽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에 너무 인구가 과밀된 것도 사실 책의 큰 방해물이 됐어요. 책이라는 건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콘텐츠인데 그러니까 쌓이잖아요. 네. 그걸 적재할 공간이 필요해요. 들고 다녀야 하고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하는 공간, 앉아서 책을 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개인 공간이 잘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이 약간 주춤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둘 다 소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둘은 서로를 올려줍니다. 너무 재밌어요. 책을 한 권 다 읽고 한번 릴스를 한번 보세요. 진짜 제일 재밌어요, 그게. 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야자 시간이 있어야 그 주말이 아름다운 것처럼. 무슨 그치, 말인지 그치. 이해가 되시려나? 네네네, 맞아요. 그 반대도 재밌어요. 네, 확실히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책은 또 다른 즐거움이 뭐냐면은 나의 지적 허영심이라는 걸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이 그거 아까 전에 정말 그 중요하죠. 부동산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지만 그 사람의 서재에 어떤 책이 쫙 꽂혀 있는지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와 어떤 지적 방향성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인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로망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사실 완전 폼생폼사인 취미가 콘텐츠가 전 책이라 생각하거든요. TV를 멍하니 보고 있는 사람,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별로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종이책을 보고 있으면 진짜 멋있는 지적 섹시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제일 멋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제 눈에는. 그게 텍스트 힙의 가장 큰 축을 차지했던 게 있어 보이니까. 네. 네. 데미안 근데 들고 다니면 있어 보이거든요. 좀 재밌는 현상이 네. 제가 올해 느낀 거는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내가 뭘 읽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북커버를 요즘 엄청 많이 사세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 그래서 나는 뭔가를 읽고 있어. 하지만 말해줄 수 없지. 말해줄 수 없지. 표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요즘에 다 꾸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키링 꾸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만의 책이고 싶으니까 거기에 커버를 씌우는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있긴 한데 네. 최근에는 안전의 이슈도 있어요. 내가 어떤 종류의 맞아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나의 플레이리스트를 들려주거나 나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특정한 책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안전의 이슈를 건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려는 게 있죠. 근데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면서도 어찌 보면 어떤 취향에 있어서는 나를 감추고 싶어한다는 네, 네, 그 네. 자아가 공존한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안전의 이슈라는 게 어떤 거예요? 책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누구나 자신을 특정한 진영 속의 존재로 이해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위해서든 상대를 논박하기 위해서든 진짜로 내가 뭐 알고 싶어서든 어떤 책을 볼 때 그걸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날 평가할 거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종보님, 네. 야구나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숏폼의 시대에도 이렇게 롱폼이 잘 되잖아요. 그 축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야구를 롱폼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선 되게 신선했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 싶긴 한데 저의 생각은 좀 길게 풀어보자면 인생을 바꿀 만한 거대한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공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즐겼는데 별로였어. 이거 실패거든요. 그 네. 감상자에게는. 그쵸. 그래서 실패가 싫기 때문에 저는 연애에 실패하면 크게 아프지만 소개팅에 실패해봤자 그냥이니까 쇼폼을 보는 거라고도 봐요. 쇼폼을 보면 즐겁고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관계를 만드니까. 하지만 그 소개팅만 연속으로 한 것 같은 공허감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쇼폼, 롱폼을 보는데 당연히 쇼폼만 하다 보면 인간에게는 감동받고 감화받고 변화하고 싶은 욕망도 본능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럼 당연히 내가 요즘 즐기고 있는 이 콘텐츠들이 내 삶에 유의미한 떨림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떤 지점에서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안전하면서도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롱폼이 어디 있을까를 찾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스포츠는 조금 또 달라요. 스포츠 컨텐츠가 아닌 스포츠의 핵심은 자아의탁이거든요. 의탁? 예를 들면 야구 만화를 보는 것은 스토리를 즐기는 거죠. 네. 하지만 야구를 보는 것은 자아의탁이에요. 저 팀이 이기는 게 나의 승리예요. 그치. 그들이 이겼을 때 내가 나의 삶이 승리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스포츠는 계속 가는 거라고 봐요. 콘텐츠에서 그 정도로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게 얼마나 드문데요. 그래서 롱폼 그리고- 쇼폼만 가지고 얘기하는 네.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는 롱폼이기도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네. 쇼폼의 연속이잖아요. 던질 때마다 쇼폼 자극이 하나씩. 와서 쇼폼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가 야구를 안 보고 저희 엄마가 야구를 보시는데 하나 팬이신데 아, 네. 하나를 던질 때마다 기대를 걸었다 좌절하고 이게 사실은 슬롯머신 땡기는 거랑 거의 맞아요. 뭐 그럴 거예요, 진짜. 똑같다고 봤어요. 볼 넷이냐 뭐 삼진이냐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서 그 연극적인 요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투수 교체해라. 뭐 다음 타자가 칠 거다. 그쵸. 그런 게 근데 사실은 다 되게 자잘자잘하게 도파민이 쫓겨났기 때문에 네. 긴 스포츠지만 아직도 맞아요. 다들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아, 그 증거가 뭐냐면 야구 하시는 분들이랑 주식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늘 화가 나 있어요. 잘해도 화가 나고 이겨도 화가 나고 져도 화가 나고 뭘 해도 화가 나거든요. 근데 스포츠 컨텐츠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그 컨텐츠를 그 누군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구를 저희 집이 바로 그 야구장 옆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항상 요즘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가는데 항상 3, 3, 5 사람들이 짝을 지어가지고는 이렇게 항상 다녀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식사하러 가고 술 한잔 하러 가고 맞아요. 그러면서 야구 얘기 계속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는 그 누군가랑 공유하는 것 자체가 줄어든 것 같아요. 컨텐츠의 종류나 양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과거에는 유행하는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사람들끼리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컨텐츠에 대한 호감도를 증폭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스포츠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 컨텐츠라고 하면 이런 야구 같은 스포츠도 있지만 요즘에 페스티벌, 네. 음악 관련된 무슨 취향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프라인 행사가 많아졌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또 민경님도 오프라인 행사도 빠지지 않고 또 콘텐츠를 너무 좋아하죠. 불교 박람회, 네? 불교? 불교 박람회라는 게 거기선 제일 뭐예요? 핫하거든요. 뭘 해요? 그냥 불교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팝니다. 음식도 있지 출가 않았어요? 상담도 받고 네네네. 채식 김밥, 우와. 그 목탁도 두드려 볼 수 있고 전 인센스 승복도 사러 팔고 가겠어요. 전 그리고 DJ 빠꾸밖에 생각 안 났어요. 그건 먼저 중요한 봤어요. 거죠. 그분도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그리고 락 페스티벌도 가고 와. 도서전은 제가 일하러 가니까 도서전도 가고 하는데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스레드에서 도서전 비판하신 분들 있어요. 티셔츠 사러 가는군. 뭐 진정한 독서가 아니고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책도 콘텐츠잖아요. 당연하죠. 락 페스티벌 가면은 락 밴드 음악만 들어야지 티셔츠랑 이런 거 왜 사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쵸. 책도 책을 좋아하지만 티셔츠 살 수 있고 키링도 살 수 있고 맞아요. 한데 왜 그런 파생 소비를 책으로 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냐. 우리나라에서는 책이 아직도 공부, 아카데믹한 맞아요. 이미지가 너무 세서인 것 같아요. 약간 고지식한 이미지가 살짝 있어서. 책에서는 교훈을 얻어야 되고 책은 뭐 무슨 권장 도서를 읽어야 하고 내한테 남는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책을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도 그냥 재밌어서 시간 때우려고 보는 게 사실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문학은 네. 그 아카데믹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그런 행사 같은 거를 다녀봤을 때 장르를 막론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락 페스티벌도 그런데 가수가 공연을 하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같이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표정이 참 좋아요. 맞아요. 뭔가를 순수하게 즐기고 있는 인간의 표정을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즐거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제도 동질감 마찬가지. 같은 거죠. 동질감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사람도 같이 좋아하고 있구나 해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네, 거잖아요. 그 인류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진짜 뭐 그러네. 그냥 단순히 뭐가 좋아서 돈을 내고 여기까지 이고지고 끌고 온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 인간한테는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사실은 사람 구경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확실히 미디어 콘텐츠는 사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대1 소비를 하고 있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이걸 즐기고 있을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오프라인 콘텐츠의 장점은 맞아요. 얘도 맞아요. 즐기고 있나 이 표정을 살펴가면서 아 여긴 너무 행복한 곳이야 라는 그 기분을 그렇죠. 내가 만끽하면서 더 즐거워지는 그런 기분.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디까지 이동해서 그걸 즐기고 돈을 지불한다? 이건 엄청난 애정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애정의 척도를 전 오프라인 행사에서 많이 느껴요. 이렇게 좋아한다고? 사실 1년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날이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지 잘 않아요? 없어요. 생일 없죠. 파티 때 빼고는 생일 파티요? 생일 파티도 오프라인 행사잖아요. 그것도 행복한 컨텐츠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게 결국에는 휴머 터치라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내가 그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이것도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가 보면은 예전부터 그 마츠리 문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역마다 활성화되어 그렇죠. 있었거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미, 휴먼 터치를 느끼려고 그러면 페스티벌에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서 과거에 이런 축제가 잘 안 됐던 이유는 과거에 우리 문화 자체가 사람 대 사람 간의 거리가 아주 짧았어요. 심지어 옆집 뭐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맞아요. 사회가 우리 사회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인간미적인 거를 느끼려고 그러면 어디론가 가야 되는 시대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고요. 근데 예. 그거 진짜 요즘에 정말 지역적인 축제가 우리나라에도 왔다고 느끼는 그러니까요. 게 김천에서 김밥 축제 하는 네, 거 네, 아세요? 네. 김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김밥 김천 천국. 김밥 천국이라서 아무 그게 없어요. 김천에. 의미가 깊네요. 그 김밥 네. 축제도 작년부터 흥해서 올해도 지금 사람들이 벼르고 있거든요. 그거 한 10,000명 올까 하고 김밥 만줄 준비했다가 10만 명 왔거든요. 김천 인구가 15만인데 10만 명이 왔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엄청나게 네.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 컨텐츠 시장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걸 할수록 미디어를 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야구 관객 수가 1년을 전부 다 합쳐서 1,000만 명이 좀 넘었을 거예요. 굉장한 숫자라고 맞아요. 했었고. 근데 영화는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2024년도 통계자를 보면은 1억 2천만 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좀 체감하는 것들과 실제로 이걸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갭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사실 체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방식들이 저는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많이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성수동에서 연극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저는 성수동이라는 공간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자본이 많이 몰리고 네. 가장 뜨겁고 인구 밀도가 가장 많고 그리고 해외에 유입되는 인원들도 많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곳을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부터도 갔었는데 하나 아쉬운 게 문화적인 공간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90년대 말에 명동에서도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등장했던 컨텐츠가 난타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기억해요. 그게 이런 문화적인 역할을 했어요. 90년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프린지 페스티벌 통해 가지고 활성화돼서 이게 하나의 코스가 된 거예요. 와서 쇼핑하고 공연도 하나 보고 저희가 브로드웨이 갔을 때 그렇죠. 뮤지컬 하나씩 보는 것처럼 맞아요. 이게 상품화 시켰는데 저는 최근에 성수동 가서 생각보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수동에서 연극을 하면 어떨까? 일단 이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짧은 연극을 해보면 좋겠다. 15분짜리. 폼 연극. 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있어요. 이게 오래 하려면은 네.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임대료가 하루에 거의 1,000만 원이 넘어요. 맞아요. 너무 그러면은 비싸니까. 지금 이거 갖다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수동에 그 많은 임대료를 채우고 있는 곳들은 기업들의 팝업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 작품에 유치한다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등장인물이 바로 옆 팝업에서 파는 어떤 코스메틱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작품의 룰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성수동 거리가 이 작품을 보고 났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후에 리셉션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나가서 이것들을 포맷화 시켜서 말 그대로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곳들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데 문화가 없는 세계 각국의 거리에 난타처럼 포맷을 수출하면은 이건 또 재미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되게 많이 피칭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아이디어 비즈니스 네. 너무 너무 좋은 것 아까운데? 같은데. 거의 기획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성수동에 건물이 있으신데 네. 지금 굉장히 이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머니그래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한테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후일담을 나누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가 컨텐츠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이제 큰 것들이 보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이것들의 가장 최대 경쟁자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없지 않아요? 당분간 없을 것 당분간 같은데요. 없을 것이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소비하면서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넷플릭스랑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시장에서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질문하셨을 때 대적자가 없을 거는 생산성이거든요. 이 엄청난 라이브러리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게다가 거기에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고 보는 사람이 참여를 제작자로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네. 이 유튜브가 지금 엄청난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컨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변화에 따라서 플랫폼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만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AI로 만드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방식이랑 다르게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새로운 플랫폼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더 빨리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으로 그리고 다양한 범주에서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떤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균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는 미래의 어떤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에 있어가지고 윤리적인 측면을 조금 반영하는 플랫폼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의 모든 방송 컨텐츠는 방송윤리 심의 규정 같은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았잖아요.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도 있죠, 공중파는. 근데 지금 유튜브나 이쪽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완전 물론 뭐 완전 뭐 포르노나 뭐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이 자극적인 컨텐츠가 지금 이거를 시청하는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거 고려하지 않고 지금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배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주 같은 데서는 지금 몇 세 이하에서는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같은 것들이 네. 만들어지듯이 저는 결국에는 이게 생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게 오히려 롱런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편으로는 넷플릭스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지금 넷플릭스는 일반인 참여 콘텐츠는 그 일반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해요. 촬영하기 전에. 이분이 이 일반인 예능에 참여를 했을 때 2차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혹은 그것 때문에 어떤 논란이 생겼을 때 이분이 정신적으로 이거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일정 부분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보다는 넷플릭스가 훨씬 더 조금은 더 장기 지속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좀 견고할 것이다. 두 분은 생각 어떠세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먼저일지 아니면 AI를 이용한 새로운 플랫폼에서 게이트키퍼가 없는 상태에 알고리즘 썸네일,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는 플랫폼에 나오는 게 먼저일지 이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만화가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종류의 생성형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것의 어떤 그 가속화되고 있는 성장 속도를 보다 보면 이제는 내가 만약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이 골라서 내게 주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치우고 지금 네가 원하는 거 가지고 바로 만들어줄게 지금 이렇게 플랫폼에 나오는 게 불가능할까? 나는 왠지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게이트키핑, 제작, 유튜브가 모든 사람의 크리에이터화를 무게로 들고 지구를 정복했다면 이 다음 만약에 또 하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무에서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컨텐츠 플랫폼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냥 낭만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낭만파. 미래에 뭐 없어지는 직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에서 어떤 본 글 중에 하나가 김치 공장을 하라는 거예요. 김치를 만들어라. 네. 왜냐?
세상이 뭐 아무리 망하고 AI가 지배하고 뭐 구글 글래스 생겨도 김치는 먹는다 한국인은. 원론적인 얘기네요. 네. 김치의 맛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어디에 낭만이 있는 거죠? 할 거다. 네. 그 김치의 역할을 책이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너무 지겨워. AI 지겨워. 쇼츠 이제 막 40, 50대들만 보는 거잖아. 쇼츠 하고 구글 글래스도 지겨워하면 굳이 모든 플러그를 다 빼고 종이로 내가 직접 무겁게 들어야지만 하는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게 오히려 신기술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낭만을 얘기해봅니다. 글로 된 무언가를 상상하는 여력, 그 여력이 있어야 사실은 다른 콘텐츠들도 잘 소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화나 쇼츠를 진짜 재밌게 보려면 어쨌든 그 감각을 익혀야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영상에 대한 평론을 영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나 글로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텍스트는 죽지 않는다라고 낭만적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 동의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뭔가 지금 뭐 도파민 이거에 한지는 인간사를 봤을 땐 굉장히 짧잖아요. 전 결국에는 회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클래식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한 완전 원론적인 클래식으로 한 표 던져봅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좀 들어보고 컨텐츠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생각 좀 저희가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지금 참여하신 소감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어요. 또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혼자 책 이렇게 외치겠다가 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저도 뭐 어쨌든 책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비자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미있고 그냥 오늘 많이 듣다가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범님? 저는 제가 항상 팬심을 갖고 있던 에디터분님을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요 토킹 에즈 초대받은 데서 오는 소소한 사리사욕 그런 충족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네. 너무 좋았고요. 네. 컨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정작 들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저의 요즘에 위기감을 올렸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을 양쪽에서 들어서 오랜만에 약간 배 채우고 가는 기분이 좀 있었어요. 대화하는 즐거움이 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대화는 즐거움. 컨텐츠 이야기를 하면서 컨텐츠의 정의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컨텐츠는 결국 내가 가진 경험의 확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컨텐츠들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시게 되는 거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컨텐츠의 미래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저는 사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오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저는 제일 요즘에 집중하는 게 추억 만들기거든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추억이 쌓이면은 나라는 컨텐츠가 내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할 때 만들어질 텐데 그 지점에서 오늘이 저라는 사람의 이렇게 컨텐츠를 뒤로 돌아봤을 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채널들도 운영하시는 거 아는데 오늘 이후로 제가 이제 구독자 등극을 해서 팔로잉을 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토킹 헤지가 사실 의도한 바가 접점 없는 사람들의 접점 있는 대화였거든요. 컨텐츠를 다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로서 또 제작자로서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MVT, Most Valuable Talker를 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역시 네 MVT 우리 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소감이요? 평소에 좀 할 말들을 오늘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당분간 좀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보시는 분이 이게 좀 길게 런칭되지만 쇼폼처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체감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면 쇼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것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MVP. 야, 소감마저. 네. 머그 프렌즈들의 오늘의 활약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알찬 얘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